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 원계획은 테슬라와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을 비교하는 순서였으나 최근 테슬라의 리콜 이슈에 대하여 먼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주춤하고 중국에서 30% 정도 가격 인하하는 것을 보고 한편에서는 테슬라의 위기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있고, 리콜 발표가 되면서 거봐라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했잖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테슬라 리콜 내용은 무엇이고, 테슬라는 왜 이렇게 결함이 있는 부품을 탑재했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NHTSA에 보고한 리콜 최종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동차 회사의 리콜, 특히 미국에서의 리콜은 규모에 따라서는 회사의 경영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2010년 토요타의 엑셀 페달 관련 리콜 규모가 워낙 커서 아키오 사장이 미 의회에서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15년 폭스바겐은 디젤 엔진 ECU 조작 사실이 발각되면서 약 300조 원의 이상의 벌금과 화해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관련자들이 처벌까지 뒤따랐습니다. 최근에 현대기아차도 세타2 엔진 관련 리콜로 약 3조 4천억 원의 충당금을 준비했죠. 자금 지옥과 생산 지옥을 탈출하고 작년 50만 대를 판매하면서 10년 만에 흑자를 실현한 테슬라의 이번 리콜은 향후 테슬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테슬라 리콜은 일론 속도 테슬라 타임으로 신차를 개발했던 방법에서 나타난 일종의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로드스타는 바디 기술을 축적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로터스로부터 바디 기술을 받고 개발했다는 내용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모델 S는 어떻게 개발된 것 같습니까? 로드스터를 개발하면서 축적된 기술로 추진하였으나 모든 부품들은 다 동시에 개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량 생산하는 테슬라에게 적극적으로 부품을 개발해줄 업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션을 달성한다는 정신으로 기존 타 업체의 부품을 활용하면서 모델 S를 개발합니다. 스티어링 칼럼은 메르세데스 벤츠에 탑재된 것을 유용했습니다. 전동 파워 스티어링 EPS는 ZF0, 제기어 랜드로버의 SUV 차량이 것을 유용하였고, 룸미러는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개발하여 볼보카에 탑재하는 것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은 포드에 납품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모델 3에 오면서는 거의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모델 S와 조금 뒤 늦게 개발된 모델 X의 고객들 사이에서는 후방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요, 깜빡이도 작동 안 돼요, 김서림 제거 제대로 안 돼요, 음악 재생 등 일부 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19년 5월에 처음으로 보도된 이후 테슬라는 제조상의 고장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리콜을 안 해도 소프트웨어의 약간 조정으로 실내 온도를 22도로 설정하면 서리 제거, 후방 카메라, 조명제 등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운수성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1월 15일 모델 S와 모델 X 합계 15만 8천 대의 리콜 조치를 하도록 테슬라에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NHTSA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부품은 IBI 차량 탑재 정보 시스템 기능을 제공하는 미디어 컨트롤 유닛 안에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샤시 부품들이 다른 차 부품을 유용해서 탑재된 것이라면 이 반도체 부품은 어떻게 개발되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반도체에 문제가 있다면 매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요즘 반도체 조달을 제대로 못하여 생산 라인을 돌리지 못하는 회사도 꽤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반도체와 ECU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대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전기차와 ECU 운영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 차량이 어떤 ECU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최소한이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테슬라는 14년부터 ECU 기능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모델 S보다는 모델 3가 많이 팔렸고 가장 진화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기에 모델 3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차량에는 HW3.0이라는 컴퓨터 유닛이 있습니다. 대시보드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엔진룸 부위를 가로지는 흰색을 띤 막대같이 생긴 스티어링 멤버 보이시죠? 그 아래쪽에 희미한 흰색이 알루미늄으로 된 박스형 부품이 보이십니까? 바로 그것이 HW3.0 컴퓨터입니다. 이것을 분해해보면 두 가지 ECU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ECU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한하는
미디어 컨트롤 유닛 MCU입니다. 이 두 개의 ECU만이 테슬라 모델 3에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 파사트의 ECU는 70개 정도, 모델 S에는 15개의 EC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경쟁사들이 테슬라를 따라가려면 6년 이상 걸리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오감으로 보고 들은 정보가 뇌로 전달되어 분석되고 신체 각 부위가 이 판단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요즘 차량들도 이런 개념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서 인간이 오감의 역할을 하는 9개의 카메라와 레이더, 초음파 센서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정보는 테슬라 차량의 터치식 디스플레이에서 사람의 손이나 음성에 의하여 입력됩니다. 테슬라 차량 대시보드 중앙부에는 버튼이나 조작 스위치가 거의 없고 운전 이외의 조작을 다 할 수 있는 터치식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물론 오디오, 에어컨 온도, 풍량과 방향 조정, 웹 브라우징, 시트 히터, 트렁크 열고 닫기, 라이트, 심지어 글로브 박스까지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디스플레이에는 스피드미터 기능도 병행하고 있고 속도 이외에도 배터리 잔량, 자동운전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센서와 디스플레이에서 입력된 정보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ECU로 전달되어 분석됩니다. 분석된 정보는 세 개의 바디 컨트롤을 통하여 테슬라 차량의 각 부분을 조작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되시죠? 테슬라 차량에 대한 우리 상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시 모델 S로 돌아와서 NHTSA가 이번에 문제로 지적한 부품은 차량 두뇌의 한쪽 MCU에 들어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 반도체의 프로그램 이레이즈의 사이클이 3000회로 데이터 고쳐쓰기를 반복하다 보면 5, 6년 정도면 수명이 다 되어 MCU에 결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MCU는 IVI를 제어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기본 성능인 주행이나 선회 그리고 잘 세울 수 있는 기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MCU의 결함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후방 감시용 카메라의 영상을 운전자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론트 글라스의 김서림 방지 기능이나 서리 제거 기능 작동이 안 되어 전방시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안전성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ADAS 기능이 작동될 때나 혹은 방향 전환 시에 깜빡이 윙카음과 운전자의 경고음이 안 울릴 수도 있어 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NHTS가 밝힌 플래시 메모리 용량은 8GB로 미국이 엔비디아의 프로세서 테그라 3와 세트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8GB의 플래시 메모리는 놀랍게도 한국의 SK 하이닉스 부품이었습니다. 테그라 시리즈는 당시 태블릿에 처형되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주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사양이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3000회 P 사이클은 전자부품에는 일반적인 스펙이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전자형 부품을 거의 그대로 채용했다면 그 메모리 수명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책임은 이 사양을 선택한 테슬라에게 전적으로 있게 됩니다. 왜 그러면 테슬라는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반도체를 자동차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그 당시 테슬라는 테슬라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론속도 테슬라 타임으로 아주 빠르게 모델 S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전기차와 고도의 인포테인먼트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성능 스펙을 높게 설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능 요건에 맞는 반도체 부품들을 조달할 수가 없었고 반도체 부품들을 하나하나 개발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여 그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봅니다. 모델 S의 MCU에 탑재된 기판을 보면 차내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기판이 있고 테그라 3가 탑재된 프로세서 기판, 와이파이 블루투스 통신 기능 기판, 3G 무선 통신용 기판이 기능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기판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중앙에 있는 크고 은색이 부품이 테그라 3로 오른쪽 아래에는 8GB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부분을 늘리게 되면 고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판을 나누는 것은 제조 코스트가 증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 때문에 10개의 기판으로 나눈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전자제품에 이용되는 표준 부품 반도체를 끌어모아 이 MCU를 만들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 생각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부품이 그 당시 세상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 반도체 부품을 제대로 조달하거나
개발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 개발했다면 오늘이 테슬라가 있었을까요?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과 중국 배터리 업체를 3년 동안 찾아다녔던 테슬라는 파나소닉 노트북에 사용되던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던 테슬라의 결정 아니었습니까? 배터리와 반도체 부품에서 세계의 상식을 깨면서 시대를 먼저 앞서가려 했던 테슬라의 그 당시 고민하는 모습이 충분히 보입니다. 19년 3월 이후 HW3.0 컴퓨터를 완성하면서 과거의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최종 리콜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최초 15만 8천 대에서 13만 5천 대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배경에는 이미 뭔가 대책을 실시한 부문이 있다고 보입니다. OTA에 의한 원격 업데이트로 해결하지 못하여 21년 3월부터 하드웨어 교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량은 회수 64GB의 후레쉬 메모리 시스템으로 교환되며 이미 같은 문제로 수리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침입니다. 이것저것 다 포함하여 리콜 비용은 2억에서 2.5억 불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자동차 업체에서의 리콜은 단위가 큰 편입니다. 이번 테슬라 리콜도 판매 대수에 비하면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앞으로 나가기 위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